그럼요, 형님. 며느리년이 눈치채지 못하게 잘 섞어만 넣으세요. 그러면 남편분도 며느리도 서서히 망가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요하고 다정한 주파수 상담사 고다주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사랑받고 싶어서 정성껏 밥상을 차렸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밥상이 5년 동안 전쟁터였다는 걸 그녀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죠. 지금 소개해드릴 사연 36 이지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영, 올해 36입니다. 결혼 5년차 남들 눈에는 더없이 화목해 보였을 우리 집의 실상은 사실 기묘한 식탁 위의 전쟁터였어요. 지금 이 사연을 라디오에 보내면서도 과연 이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을지 손이 떨렸는데요. 그래도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5년 동안 겪은 일들을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결혼하던 날 저는 세상 제일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남편 태준 씨는 과묵하지만 성실한 사람이었고, 시어머니는 좀 까다로우시다는 말을 들었지만 저는 잘 해낼 자신이 있었거든요. 제가 원래 요리를 좋아했고 밥 한 끼 정성껏 차려드리면 어떤 시어머니든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 믿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당시에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였어요.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제 요리를 두고 늘 혀를 차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입맛 차이려니 했지만 그게 반복될수록 마음이 쓰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손수 만드셨다는 반찬들을 락앤락 통에 가득 담아 건네주셨는데 저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무뚝뚝한 분의 서툰 표현이라고 믿었어요. 며느리를 예뻐하는 방식이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죠. 그래서 매번 감사하다며 그 반찬들을 우리 식탁의 메인으로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것이니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태준 씨 앞에 정성껏 차려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을 먹는 날이면 남편의 안색이 묘하게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입맛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됐거든요.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태준 씨는 점점 생기를 잃어갔어요. 말수가 줄고 퇴근하면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말이면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직장에서 너무 힘든가 보다 싶어서 영양제를 챙기고 보양식을 해먹이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 반찬을 먹는 날이면 어김없이 상태가 나빠졌어요. 화장실을 들락거리거나 몸이 붓거나 피부에 이유 없는 붉은 반점이 생겼거든요. 병원에서는 늘 스트레스성이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그냥 믿었습니다. 의심이라는 건 제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이에도 저는 충실한 며느리로 살았어요. 매주 시댁을 찾아가 어머니의 주방 일을 도왔습니다. 청소하고 장을 보고 심부름을 했죠. 어머니가 요리하는 날이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 옆에서 함께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요리의 핵심적인 순간마다 저를 내보내셨어요. 장을 보러 가라거나 거실에서 과일을 깎으라거나 항상 그럴싸한 이유로 주방 밖으로 밀어내셨죠. 저는 그냥 비법을 숨기고 싶으신가 보다. 그분 세대 어른들은 원래 요리 비법을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날까지는 모든 것이 그냥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이 무너진 건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쯤 일찍 퇴근한 저는 근처를 지나는 길에 시댁에 잠깐 들렸어요. 거창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어머님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들린 것이었거든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문이 잠겨있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주방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뒷마당으로 이어지는 다용도실 쪽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저는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 너머로 저는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고 말았어요. 시어머니와 옆집 여자 미영이 있었습니다. 미영은 처음부터 저를 이상하게 대했던 사람이에요. 딱히 친하지도 않은데 자주 시댁을 드나들었고 저를 볼 때마다 뭔가 얕보는 듯한 눈빛이 있었거든요. 그 두 사람이 다용도실 한 구석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무뚝뚝하고 권위 있는 어조가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차갑고 은밀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은 낄낄거리며 작은 갈색병 하나를 어머니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럼요, 형님. 며느리년이 눈치채지 못하게 잘 섞어만 넣으세요. 그러면 남편분도 며느리도 서서히 망가질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하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지난 5년이 하나의 필름처럼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주시던 락앤락 통들, 그것을 먹은 뒤 어김없이 나빠지던 태준 씨의 안색, 원인 불명이라던 소화기 장애, 붉은 반점들, 스트레스성이라던 병원의 진단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최대한 침착하게 들키지 않게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끝까지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댁문을 다시 닫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 15분이 5년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 문을 닫고 혼자가 된 저는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어요. 분노인지 공포인지 배신감인지 감정의 이름을 붙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울고 난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된다고, 지금 무너지면 그들이 이기는 거라고.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겉으로는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시는 반찬을 감사하다며 받았고 시댁에 갈 때마다 고분고분 심부름을 했죠.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증거를 모으는 것이었어요. 집 주방 한 구석에 아주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반찬들을 먹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전부 따로 모아 사설식품 검사 기관에 의뢰했어요. 일주일쯤 뒤에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지를 받아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음식 속에는 소량의 신경 안정제 성분과 간을 서서히 손상시키는 화학물질이 검출되었어요. 인간이 인간에게, 그것도 당신의 친아들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저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결과지를 다시 꺼내보면 손이 떨려요. 그 반찬들을 저는 단 한 입도 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것들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증거로 보관했어요. 가끔 미영이 우리 집에 불쑥 찾아와 어머니 반찬 다 먹었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이 참 잘 먹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마다 미영이 짓던 기묘한 미소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 미소가 제가 모든 것을 버텨낼 수 있었던 연료였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도 동시에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몰래 태준 씨에게 양질의 음식을 먹이고 몸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찾아가 실천했습니다. 거창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 반찬이 우리 입맛이랑 안 맞는 것 같으니 당분간 내 것만 먹자고 조용히 설득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태준 씨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몸이 가벼워진다고 했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싶어서요.
그리고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또 하나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머니는 당신 물건을 제가 건드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셔서 저는 그 방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급하게 자리를 비우시면서 미닫이 선반 뒤편으로 밀려나 있던 오래된 종이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갔어요. 상자 안에는 색이 바랜 사진들과 편지 봉투들, 그리고 진료 기록 같은 서류 묶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사진 속 낯선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준 씨 곁에 있는 저보다 훨씬 앳된 여자의 얼굴. 저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태준 씨가 재혼이라는 사실은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전처와는 건강상의 이유로 헤어졌다고만 들었고, 저는 그 이상을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전처 이야기를 꺼내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상자들 속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류 묶음 안에는 전처가 입원했던 병원의 진단기록지들이 차곡차곡 들어있었어요. 간 수치 이상, 원인 불명의 신경계 이상, 반복되는 소화기 장애. 제가 지난 5년간 태준 씨에게서 보아온 증상들과 소름 돋도록 똑같았습니다. 진단서 뒷면에는 손으로 쓴 메모 하나가 끼워져 있었어요. 글씨체가 낯설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집 음식을 먹기 시작한 뒤부터 몸이 이상해졌다는 것. 시어머니가 주는 것을 먹을 때마다 증상이 심해진다는 것. 하지만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메모의 마지막 줄은 잉크가 번져서 잘 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손으로 꾹 눌러 읽으려 했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였어요. 저는 그 상자를 원래대로 밀어놓고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분노가 올라오는데 입 밖으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이미 한 번 더 해봤던 것이었습니다. 전처도 똑같이 당했고, 어쩌면 그래서 전처의 건강이 무너진 것이었고, 어쩌면 그것이 그들이 진짜 이혼하게 된 이유였을지도 모르죠. 시어머니는 이미 한 번 성공했기에 다음에는 더 대담하게, 더 치밀하게 저를 같은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 한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 2시에 일어나 앉아 전처의 이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서 본 이름 3글자를 검색했더니 뜻밖에도 그녀의 SNS 계정이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쪽지를 보냈어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한 번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냐고 했어요. 사흘 뒤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는 어느 카페에 마주 앉았어요. 전처는 저보다 몇 살 위였는데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듯 몸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아직도 그 집 사람들을 만날 줄 몰랐다고. 당신은 제발 저처럼 되지 말라고. 그녀의 이야기는 제 것과 기이할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찬, 점점 나빠지는 몸,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답답함, 그리고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이혼하게 된 것까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녀는 끝내 진실을 알지 못한 채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신이 왜 아팠는지, 누가 그랬는지, 그것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치듯 나온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처음으로 그 진실을 확인해 준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히 저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처는 진술서 작성에 동의해줬어요. 자신이 겪은 것들을 기억하는 한 모두 적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진술서는 훗날 제가 준비한 증거 묶음에서 가장 결정적인 서류 중 하나가 됩니다. 저는 그녀와 헤어지면서 반드시 끝내겠다고 속으로 약속했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채 그 집을 나온 그녀를 위해서라도.
그 만남 이후 저의 계획은 훨씬 더 치밀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갈수록 대담해졌어요. 제 식당 사업 자금에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회계에 빈틈을 노출했어요. 그들이 그 틈으로 들어와 범죄 기록을 남기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사업이 어려우면 내가 봐주겠다고 생색을 내셨고, 저는 수화기를 들고 감사하다고 말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미영은 수시로 드나들며 남편의 보험 서류를 재정비하고 제 명의로 고액 대출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그들의 시나리오는 남편이 죽으면 제가 살인 혐의를 뒤집어 쓰고 빚더미에 눌려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모른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매일 밤 거울을 보며 슬픔에 젖은 표정을, 억울함을 참는 떨리는 입술을,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움츠러드는 몸짓을 연습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철저히 무능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로 보여야 했어요. 그래야만 그들이 방심하고 그들의 탐욕이 한없이 폭주할 것이었으니까요. 낮에는 연기하고 밤에는 울고 새벽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그 시절 저의 하루였어요. 저는 모든 것을 한 번에 터뜨릴 날을 정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칠순잔치였어요. 어머니와 미영은 그날을 기점으로 남편의 보험 수령 절차를 마무리하고 저를 집 밖으로 쫓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날짜를 역으로 이용하기로 했어요. 그날 저는 가장 정성스러운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분노가 주방의 온도를 높였지만 손만은 흔들리지 않도록 꽉 잡았어요. 칠순잔치 당일 화려한 조명이 켜진 연회장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어머니와 미영은 연신 웃음을 터뜨리며 이 자리의 주인공인 양 행세를 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오늘로 모든 지옥이 끝날 거야. 저는 식탁 중앙에 어머니가 그토록 찬양하던 비법 반찬들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렸습니다. 미영은 요리 냄새가 예전과 다르다며 넌지시 핀잔을 줬고 어머니는 아무 의심 없이 한 입 크게 드셨어요. 황홀한 표정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저는 준비해온 노트북을 펼쳐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습니다. 식당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서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5년 동안 어머니가 제 음식을 몰래 버리던 장면들, 다용도실에서 미영과 함께 저와 남편을 파멸시키려 모의하던 녹음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처의 진술서와 그 낡은 상자 안에서 발견된 진료 기록들까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 이 집에 들어온 여자가 저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 연회장 안에 낱낱이 펼쳐졌습니다.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정적이 흘렀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친척들은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미영씨, 5년 동안 먹여주신 그 비법 반찬 정말 잘 먹었습니다. 다만 그 안에 담긴 아기까지 소화하기엔 제 위장이 좀 튼튼하네요. 어머니는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영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뒷걸음질 쳤어요. 그 순간 경찰들과 국세청 조사관들이 연회장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유령법인, 차명계좌, 살인 미수와 횡령. 그들의 눈앞에 영장이 들이밀어졌어요. 어머니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탓하며 멱살을 잡고 아수라장을 만드는 동안 경찰들이 그들을 연회장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들의 비명이 멀어지는 소리가 제 귓가에 세상에서 가장 경쾌한 음악으로 들렸습니다. 연회장이 정리되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자리를 떠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흩어진 음식들, 깨진 그릇들.
아까까지 웃음이 넘쳤던 자리가 이렇게 다 엎어질 수 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가장 먼저 찬장을 열었습니다. 찬장 깊숙이 남아있던 락앤락 통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꺼냈어요. 5년 동안 제 식탁을 채웠던 그 불길한 용기들을 전부 모아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하나씩 던져 넣는데 묵직한 소리가 났어요. 플라스틱 부딪히는 소리였지만 저에게는 제 삶을 옥죄던 족쇄가 끊어지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며칠 뒤 채준 씨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어머니에게 5년 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해온 것을 자신도 미처 몰랐다고, 당신 혼자 그 지옥을 버텨줘서 고맙다고 눈물을 쏟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가 나쁜 사람이었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난 5년의 기억이 너무 많이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독이 든 밥을 5년 동안 먹으면 몸이 상하듯이 독이 든 일상을 5년 동안 살면 관계도 상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태준 씨는 거부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이혼 후 저는 식당을 정리했어요. 시댁 자금과 철저하게 분리해두었던 제 친정 명의의 자산으로 아주 작고 소박한 카페를 새로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났어요. 이제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카페 문을 열고 처음으로 제가 만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억울해서 나온 눈물이 아니라 어쩐지 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나온 눈물이었어요. 5년 동안 먹었던 그 어떤 음식보다 그 커피 한 잔이 더 담백하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와 미영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횡령, 사기, 살인미수. 그 모든 혐의가 입증되어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될 것입니다. 전체에게 가한 피해 역시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졌어요. 그 소식을 전체에게 전하던 날, 우리 둘은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나온 눈물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비로소 허락을 받은 것 같은 눈물이었어요. 요즘은 창가에 앉아 커피를 내리다가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자주 봅니다. 저들도 저마다 식탁 위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와 싸우고 화해하며 살겠지 싶어요. 저는 그 평범함이 요즘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오늘 저는 제 카페 테이블에 저만을 위한 밥상을 차렸어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온전히 나 자신만을 위한 따뜻한 한 끼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혼자 중얼거렸는데 그 말이 어찌나 편하던지요. 5년의 긴 겨울을 지나 이제야 제 인생에도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지던 며느리의 지형은 없어요. 이제 이곳에는 자신의 식탁을 스스로 지키는 여자 이지영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식탁을 지키세요. 그 위에는 오직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정성만이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 네, 지영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사연을 보내주시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하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끝난 것은 끝난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할 자리가 생긴 것이라고요. 지영씨가 지금 딱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빠르게 회복하는 것도 강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을 다시 신뢰하는 것이에요. 5년 동안 누군가의 악의 속에서 살다 보면 내 판단과 감각 자체가 흔들리기 마련이죠. 새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느낀 그 담백하고 따뜻한 감각. 그게 바로 지영씨의 본래 감각이에요. 그러니 그 감각을 자꾸 믿어주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거창한 미래를 설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새 삶이 되거든요. 이미 가장 어려운 문을 스스로 열고 나오셨잖아요. 앞으로의 문은 훨씬 가벼우실 거예요. 저도 응원합니다, 지영씨. 오늘 지영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이야기였지만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도 참 다행입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 살며시 전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사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힘이 되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고요하고 다정한 주파수 상담사 고다주였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